계속해서 4교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문제는 1번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해가지고 주요 구조부 보수 보강 및 시공시 품질 확보 방안 나왔어요.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수직 증축에 대해서 하면 일단 리모델링 공사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보수 보강 공법은 이제 보수를 가는 거는 이제 사용성이죠, 사용성. 그리고 보강은 안정성인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 보강, 그리고 기초에 대한 보강까지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품질 확보 방안은 뭐 일반적인 보수 보강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적 공사가 하나 나왔는데, 조적 공사의 시공 순서. 근데 조적 공사에 이제 단서 조항이 붙었죠. 내부 벽체, 내부 벽체에 대한 조적 공사. 이 조적 공사는 일단 하루 쌓기 높이, 하루 쌓기 높이, 먹매김, 그리고 계고부 위치, 그리고 보강 철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통보서의 첨부 서류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인데, 하도급 계약 첨부 서류는 이제 건설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법에 첨부 서류 나와 있고, 적정성 검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도급 비율 있지 않습니까? 뭐 82% 이하, 미만, 82% 미만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82%한 거는 그 온도급의 그 금액 대비 하도급 단가가 82% 미만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적정성 검사를 해요. 가지고 뭐 이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점수 몇 점 이상 맞게 되면은 오케이, 안 그러면 NG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간 말뚝이 하나 났습니다. 강간 말뚝. 강간 말뚝의 특징. 특징은 단순히 되게 경량이고 강간이기 때문에 경량이고 이제 강충약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수평력 하중에 대해서 지지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우니까 시공성도 좋고요. 그리고 얘가 말뚝의 타입도 가능하죠. 타입 성능이 상당히 좋죠. PH 파일보다. 그리고 이제 파손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좌굴이라든지 이음부 파손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고, 그 용접 위험할 때는 일반적인 용접 방법들, 그렇죠? 강구조에 대한 용접 방법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포함하면 될 것 같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방수 공법의 종류. 종류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층을 형성하는 공법, 멤브레인 공법 있고, 시멘트 액체 방수, 그러니까 시멘트 몰탈계 방수계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침투성 방수 같이 우리가 규산질 이렇게 도포 방수라 그러죠. 공법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시 고려사항이란 거는 이제 방수를 하기 위한 어떤 위치가 어디냐, 외부냐, 옥상이냐, 내부냐, 지하 구조부냐, 토사랑 접한 부분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열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아스팔트 방수에서. 그럼 열강 공법, 냉강 공법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붕 방수의 하자 원인. 지붕 방수의 하자 원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물고임입니다. 물고임. 배수를 절제해야 되는데 물고임을 최소화시키게 되면은 일단 물이 안 고이겠죠. 물고임을 방지를 하고요. 물고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슬러프를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묵은 콘크리트를 하죠. 보호몰탈. 그렇죠? 보호몰탈 치게 되는데 보호 콘크리트 치게 되는데 보호층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소우컷, 시추줄눈, 그다음에 수추줄눈, 이런 것들. 그리고 두께, 와이어 메시, 아니면 섬유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일단 면 따기, 바탕 정리, 일단 저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이 정도 문제였는데, 3번, 4번 문제가 조금 애매했긴 했지만, 4번 문제, 품질 관리 계획,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대상.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특급 1인, 중급, 초급 이렇게 하고, 초급 1인까지 하고 한 명이 더 추가됐잖아요. 품질 관리,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어차피 그대로이고,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 우리가 700억 이상 기술사, 500억 특급, 300억 특급이라든지 중급 이렇게 되죠. 그리고 품질 관리 기술인의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일단 품질 시험 계획 관리 잘 하고요. 그렇죠? 품질 시험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세히 좀 보면은 일단 문제 1번. 리모델링 공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RC에서요. RC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서 주요 구조부 보수 보강 방법. 일단 1번은 머릿말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의 유형에 대해서.
리모델링 유형이 있는데 구조적인 성능을 개선하냐? 두 번째는 수선형이냐? 수선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마감재라든지 이런 거 수선형이냐? 세 번째는 맞춤형이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리모델링 협회 가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세대수 증가형이냐? 이 세대수 증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갈 수도 있고 수평으로 갈 수도 있죠. 수직 수평.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이냐? 우리 에너지 쪽. 링이냐? 아니면은 뭐 미관이라든지 환경 개선형이냐? 미관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리모델링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가게 되면은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설계한 성능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최초 설계했던 그런 성능인데 이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단순히 당초 설계 성능만큼을 회복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보수라겠죠. 라고 일단 이거는 사용성 기준이 되는 거고 균열이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질 건데 이때 당초 성능 이상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이제 보강이라고 한다. 그 보수의 보강과의 그런 어떤 차이점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면접 시험 문제 잘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2번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지목 3번에서는 이제 보수 보강 내용 나와야죠. 보수 보강 공법. 첫 번째는 이제 보수 공법인데 표면 처리 있죠. 네. 충진 공법, 충전 공법이 있고 주입 공법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입 공법을 많이 쓰죠. 그래갖고 이제 저점도 에폭시 몰타를 저점도 에폭시 수지죠. 에폭시 수지를 이제 가압을 할 거냐, 가압 주입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충전 같은 경우는 6컷, 9컷, 9컷 해가지고 시멘트 몰탈계의 어떤 걸로 이제 덧바르는 형식. 이제 표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베이스트를 바르는 거죠. 시멘트 베이스트. 보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보강으로 가서 보강에 가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탄소섬유 시스템만 슬라브의 보강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탄소 섬유 시트.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리면 되겠죠? 기둥에 대한 보강. 주요 구조부라 했으니까 기둥의 보강 공법은 강판이죠. 강판 부착 공법 또는 단면을 증설시키는 공법. 이 단면 증설은 기둥에서는 좀 효과적인데 보나 슬라브에서는 조금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의 보강, 강제 PC 강제를 활용 강제를 이용하는 강제의 어떤 김결 공법이라든지 여기에서도 탄소 섬유라든지 강판을 쓰기도 합니다. 강판 부착을 쓰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벽 같은 경우는 따로 보강이 필요 없겠죠. 벽 같은 경우에는 벽 보강도 한번 해볼까요? 벽 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벽 신설이죠. 전단벽 신설. 가구를 이제 새로 또 증설하는 거. 전단벽을 증설하는 개념이죠. 증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는 이제 전단벽 증설을 해놓으면 상당히 내진에도 효과적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내진 보강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조물의 강성으로 버티는 거 내진 성능.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제진. 충격을 지진 하중에 대한 충격을 기초 부에서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걸 우리는 면진. 그리고 내진, 제진, 면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보수 보강에서 이제 7번에다가 이제 기초 보강도 좀 해줘야죠, 기초 보강. 기초 보강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파일이죠.
마이크로바이, 그죠? 마이크로바이. 아니면은 기초판을 확대하거나. 기초판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단면적이 커지니까 응력에 대해서 단면적에 대한 힘이니까 상부 과중은 그대로 있을 거고 상부 과중이 증가하니까 단면적도 증가시키게 되면 응력이 작아질 거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되겠죠. 보수 보강 방법 7가지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품질시 확보 방안. 품질 확보 방안에서는 일단 이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해봐야 돼. 구조물 성능 평가를. 그래가지고 성능 평가를 이제 안전 진단 하겠죠. 정밀 안전, 전기 안전, 정밀 안전 진단 해가지고 이제 A 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은 최우수 등급, 2등급은 이제 불량 등급. 그래갖고 우리 D 등급 미만이 되게 되면은 미만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정성 검토를 일단 첫 번째로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기초 말뚝에 대해서 그죠? 기초의 어떤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기초 지지력. 만약에 수평 증축이 되거나 수직으로 증축되겠을 때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기초도 되게 어떤 침하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기초에 대한 어떤 설계 지지력 확인을 하고 나서 보강을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주요 구조부를 때로는 철거할 때도 있어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할 때 있는데 그 철거할 때 해체할 때 그 공법. 해체는 일단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진동, 최대의 어떤 소음이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뭐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와이어소라든지 뭐 소형 커터 이런 거. 압세는 좀 최소한 지양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코어드릴 좀 듣고 반드시 여기서는 이제 비상 분진에 대해서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구조물과의 부착 성능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구조물과의 부착 성능, 그렇죠? 일체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진 성능도 반드시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다. 내진 성능. 그리고 실내 어떤 친환경인 것들, 그린 리모델링에서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게 되면 좋겠죠. 에너지, ESS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뭐 태양광 지별판, 그렇죠? 태양광 모듈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 실내 환경, 뭐 열환경이라든지 빛환경, 그리고 음환경. 열환경이란 거는 단열이란 말이에요. 단열을 고유를 할 수 있는 창호 시스템, 뭐 삼중주리 뭐 이런 거. 자, 빛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을 투과하고 자외선은 좀 차단하는 그런 거. 로이의 방사율 이런 것들이 좋죠. 그 음환경이란 거는 층간소음. 세대 경계 간의 층간소음, 위아래의 층간소음, 세대 간 소음, 층간에 발생되는 소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할 때 좀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 그렇죠? 리모델링. 사실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시험에 문제가 안 나오는, 수직 증축이 한 2015년도에 한참 15년, 14년 한참 유행했었는데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수직 증축의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딱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리모델링이라고 언급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제였던 거. 자, 문제 2번. 조적공사의 시공 순서. 시공 순서를 물어봤어요. 참. 시공 순서를 물어봤고 품질 관리 방안. 이게 두 개를 물어봤어요. 조적공사 시공 순서는 딱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세요. 이게 골조예요, 지금. 이게 바닥이고. 우리 일단 첫 번째 라인을 마킹해야 되겠습니다. 쭉 있으면 라인을 여기는 이렇게 조적이 형성해야 된다. 가지고 이 부분에는 뭐 개구부가 뚫린다. 가지고 일단 라인 마킹이 첫 번째죠. 라인 마킹 했으면은 일단 기준 벽돌을 딱 쏴줘 이렇게. 기준 벽돌. 두 번째 기준 벽돌을 쏴야죠. 일단 쌓고. 여기 보강 철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0강경마다 보강 철물도 시공을 해야죠.
사실 이 기존 벽돌 따는 것보다 보강 철물이 더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강 철물. 그다음에 기존 벽돌. 그러고 나서 이제 양단에 이제 벽돌을 이렇게 쌓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단에다가 막기줄로 해야겠죠. 양단 쌓기. 단 쌓기 한 다음에 이제 줄을 놔야죠. 수평줄을 놓잖아요. 플러스 수평줄 놓기.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싸죠. 중간 싸고. 라고 다 쌌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벽돌 다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줄눈 파기해야죠. 줄눈 파기하고 이제 줄눈 사춤하고. 이 순서 됩니다. 이 순서. 시장 줄눈 설치하고. 그래서 라인 마킹, 보강 철물, 기존 벽돌, 양단 쌓기 하는 수평줄 놓고 중간부 쌓고 다 쌌으면은 줄눈 파기 및 줄눈, 시장 줄눈을 한다. 이 순서고, 이게 우리 대제목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순서로 가고요. 대제목 3번은 품질 관리 방안이거든요.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일단 재료적인 것부터 봅시다. 일단 벽돌의 재료. 내부 벽돌이니까 어차피 다 콘크리트 벽돌일 거란 말이죠. 그럼 콘크리트 벽돌의 어떤 품질 기준, 흡수율,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1종, 2종에 따라서. 그렇죠? 1종은 외부, 2종은 내부. 그러니까 여기서는 2종 쌓겠죠, 당연히. 두 번째. 재료가 벽돌도 있고 또는 블록도 있을 수 있어요. 보강 블록 쌓기 했으니까. 내부 벽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파트 내부인지 아니면은 그 지하 주차장 내부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블록, 우리가 4인치 보강 블록. 자, 백화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백화는 외부 벽돌에서 많이 이제 점토 벽돌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백화는 빼버리고 일단 하루 쌓기 높이 1일 쌓기. 벽돌은 18켜, 이거는 7켜. 18켜, 이거는 7켜. 갖고 1.2, 1.5, 1.5 최대.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높이 쌓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드빔이라는 게 있죠. 본드빔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부 쌓기에서. 갖고 뭐 이제 테두리보라든지 아니면 중간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야겠죠. 기초보는 형성하면 안 되겠어요. 가반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호 뚫리니까 우리가 린테 인방부 넣어야 되지. 인방부는 양쪽으로 200 간격 이상. 벽량 내부 벽이니까 벽량 바닥은 80제곱미터에 벽량은 15cm per 제곱미터 이상. 그 여섯 번째로 내륙벽 기준. 그래가지고 뭐 10m 이하, 10m 이하 그리고 1.0B 이상 뭐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법에. 그 내륙벽 기준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계적인 거. 벽돌의 쌓기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질재 접합부 이런 데 보이죠. 여기 콘크리트고 벽돌이면은 이 가운데에다가는 뭡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아이스핑크 10ml 넣어가지고 이제 해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리콘 마감하고 이런 것들. 조인트, 접합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덟 번째는 뭐 구조적인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제 구조적인 것 중에서 이제 집중 하중에 대한 거. 특히 이제 뭐 이런 린텔이라든지 뭐 본드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인 것들이 해당돼 가지고 설계를 해놨겠죠 당연히. 뭐 백화 또 언급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등등의 것들을 해가지고 뭐 조적공사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쭉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쭉 써주면은 다 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부 벽체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 벽체. 점토 벽돌은 아니에요. 점토 벽돌도 물론 내부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 근데 콘크리트 벽돌 쪽으로 중점적으로 조금 답안지를 쓰신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적정성 검토. 하도급에 대해서 일단 머릿말 쓰고 뭐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승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한 내용들을 하도급 계약 절차를 간단하게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3번에다가는 이제 나와야죠. 첨부 서류. 뭐 4번에 적정성 검토. 요거 5번 예전말 쓰면 되겠죠. 자, 하도급 계약 절차는 일단 온도하고 화도가 계약을 합니다. 원하고 화하고 이제 계약을 하겠죠. 물론 이때는 현설도 하고 다 하겠죠. 계약하고 나서 계약서가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통보를 하죠. 이제 이 계약은 다 어디서 하냐면 하도급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급 지킴이에서 다 합니다. 이것들을 하도급 지킴이에서 기성도 받고 다 해요. 여기다가 가지고 하도급 계약서를 이제 우리가 그 하도급 지킴이에다가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발주자가 이걸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가지고 OK 되면은 하고 만약에 NG 되면은 다시 한번 원하가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계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하고 OK가 되면은 이제 계약 절차서가 발생을 해가지고 하도급 절차 통보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반드시 30일 이내로 가야 돼요. 근데 계약 체결일 이후로 30일 이내예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검토 결과를 통보한 그 하도급 검토한 결과를 이제 다시 반송해야 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토스를 해야 되겠죠. 갖고 결과를 통지해야 되겠죠. 갖고 여기서 OK냐 아니면 보수냐, 서류를 더 보완해야 되냐 이런 절차대로 해가지고 하도급 계약이 이제 체결됩니다. 어디에서? 하도급 지킴이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첨부 서류가 건산법 32조에 보면은요. 건산법 규칙이죠. 시행규칙 시행령 건산법 시행령 32조에 보면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필수 서류가 하나 있어요. 필수가 첫 번째가 하도급 계약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요즘에는 다 전자로 하니까 뭐 사본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사본이라고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가 공사 내역서입니다. 하도급 공사에 대한 내역서요.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가 하도급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정 공정표가 나와야 돼요. 그 네 번째, 하도급 대금을 이제 지급을 보증하겠다. 지급 보증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물론 이게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급 보증서가 들어가고. 자, 다섯 번째는 현장 설명서. 현설 하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현장 설명서 이거 참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이 공동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동도급으로 하도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도급 하도급에서는 협정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단일 하도급이기 때문에 협정서까지는 다 안 들어갑니다. 이거 플러스 이제 이거는 필수한 서류고 플러스 이제 우리가 원하도급 대비표 원도하고 화도하고 원가 대비표 이게
있어야지 하도급 지급률 82% 이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원화 대비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도급 대금, 하도급 대리, 뭐 선임계 들어가야죠. 선임계에서는 이제 경력증명서라든지 자격증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시공 안전 품질에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사의 우리 법인 들어가야 되죠. 등록증, 뭐 수첩 들어가야죠, 당연히. 건설 수첩. 그리고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서. 참 복잡하죠. 이행보증. 이런 서류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얘들은 필수한 서류고 얘는 이제 추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고 첨부 서류고. 자, 적정성 검토를 한 거는 하도급률 82% 미만일 때, 그죠?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60 몇 프로입니까? 발주자 예전 가격 64% 이하. 64% 미달되는 거. 이럴 때는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하도급 가격. 이거는 건사헌법 별표에 있어요. 별표 1번에 보면은요, 있어요. 세부심사 기준을 해가지고 하도급 가격 이게 50점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시공 능력 플러스 하도급 대금의 신뢰도 플러스 하도급 공사의 여건, 공사 여건 가지고 50점, 20점, 15, 15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또 세부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세부 점수들이, 배점들이. 근데 큰 항목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성 검사. 그래서 이 적정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은요, 그 하도급 대금 심사 기준에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검토를 하고 나서 하도급 대금을 처리하잖아요. 통보할 거 아닙니까? 통보는 반드시 30일 이내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계약 그리고 나서 이제 감리자한테 통보를 한 것도 30일 이내로 통보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자들은 관리자들은 이제 발주처를 대신하게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30일 하고, 변경 계약이나 해지 계약을 하더라도 하도급 대리인이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30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 되고, 변경 계약을 하더라도 뭐 등록증이 변경됐더라도 반드시 통보를 해줘요. 대표이사 바뀌어도 반드시 통보해줘야 되고, 다 통보해줘야 돼요. 30일 이내. 그리고 나서 이제 키스콘 올려야죠. 키스콘. 그죠? 키스콘에도 이제 등재를 해야죠. 건설 사업 시스템에다가. 이게 하도급이에요. 하도급.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문제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자 분들께서 선택하기가 좀 꺼려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공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문제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은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수립대상공사. 그리고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업무. 이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품질관리 기술이나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럴 때는 바로 가야죠. 1번 들어가고 2번 대상공사 가지고 이제 표로 만들어야죠.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총 공사비 500억 이상, 총 5, 연 3만, 3만이 맞죠? 연 3만 제곱미터.
그리고 품질 관리 계획으로 지정된 공사, 지정공사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품질 시험 계획에서는 총공사, 총이, 총오토, 총공사 5억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연660, 연660 건축공사, 총이전,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이렇게 이게 수립대상 공사예요. 품질 관리 계획과 품질 시험 계획 이거는 꼭 외워놓으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별표 2개. 면접에서는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자, 기술인 배치 세 번째. 이건 지금 품질 관리자 배치 계획이 아니라 지금 건설 기술인 배치입니다. 기술인 배치. 이 건설 기술인 배치는 우리가 건산법에 보면 더 나와요. 건산법 시행령 35조에 보면은 건설 기술인의 현장 배치 기준 나와 있어요. 700억 이상. 기술사 500억 이상. 특급 300억. 300억 이상 10년 이상. 기술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이 기술사 특급들은 다 가능하죠. 10년 이상. 10년 이상 또는 특급 기술 5년. 특급인데 5년 이상. 특급인데 5년 이상. 그다음에 100억. 30억. 30억 미만. 자, 100억에서는 당연히 기술사 특급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사 취득하고 나서 5년. 기사 취득하고 나서 그다음에 중급에서 특급 3년. 특급인데 해당 직무 분야 3년 이상. 이렇게 되고 3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취득하고 나서 3년. 여기서 이제 중급하고 나서 몇 년? 고급 이상, 3년 하고 고급 이상.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인데 3년. 중급 3년. 이게 바뀝니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30억 미만에서는 이제 산업기사예요, 산업기사. 여긴 다 지금 기사고, 산업기사. 산업기사 취득하고 나서 3년. 경명고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중급 이상, 초급 3년. 중급 이상, 초급이면서 해당 직무 분야 3년 이상. 이게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얘도 시험 문제, 면접에서. 자, 네 번째. 관리자 업무.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죠. 일단 기술인 업무에서는 품질 관리 계획, 품질 시험 계획, 이런 어떤 관리 계획, 시험 계획들이 수행되는지, 수립됐는지 확인을 하고 업무 수행을 하죠. 업무 수행을 하고. 건설 자재, 뭐 주요 자재 있잖아요. 그죠? 자재, 품질 확인 업무, 뭐 공장 점검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하죠. 그죠? 시험 검사 장비 관리하죠. 현장에 보면은 시험하고 검사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관리하기도 하고. 이것도 다 법에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건진법에 나와 있겠죠. 당연히 품질이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품질 교육. 품질 교육도 합니다. 6번째. 품질 점검도 하죠. 품질 점검하고 조치하고. 점검 및 조치. 등등 것들이 있어요. 얘는 지금 건산법. 마찬가지 건산법이에요. 얘는 건산법. 얘는 35조. 이 건산법 시행령이에요. 령. 대통령령. 35조. 얘는 얘는 건진법. 건진법. 품질은 건진법이에요. 품질은 건진법 89조.
89조. 이 품질도 얘도 건진법 91조. 건진법 시행령입니다. 건진법 시행령 91조. 그리고 이거에다가 하나 더 해놓으세요. 품질 관리자 배치 기준도 있잖아요. 품질 관리자. 이 배치 기준도 반드시 이거 건진법 규칙입니다. 이거는 건진법 규칙, 시행 규칙. 건진법 시행 규칙 했죠? 50조. 자, 대상공사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 품질 관리자 업무는 일단 면접에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품질 관리자 배치 기준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세 가지 이거 잘 물어보니까 꼭 숙지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써야 됩니다. 똑같이. 나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써야 돼요. 자, 문제 5번. 자, 강간말뚝. 지정공사에서 기성강간 파일을 시공했습니다. 이때 강간말뚝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특징을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파손 원인. 대책이 뭐냐? 같이 물어봤고. 세 번째는 용접할 때 유의사항. 용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대제목은 1번, 2번 특징. 이런 문제는 참 쓰기 편해요. 원인과 대책. 이미 답안지 구성이 자체가 이미 다 끝났어요. 4번 용접 시 유의사항. 5번 결론부 쓰면 되겠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고 이것만 이제 채워주면 돼. 자, 일단 특징은 우리가 강간말뚝을 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용접을 했다 갑시다. 네. 일단 타격도 가능하고 매입도 가능해요. 그렇죠? 매입도 가능해요. 근데 타격을 한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강간말뚝은. 강간말뚝은 최대 3,000회까지 타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타격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호리봉 효과가 좀 발생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런 좌골이 좀 발생해요. 좌골이 발생하면서 이제 깨지는 거. 용접에서 깨지기도 하고 상단에서 깨지기도 하고 수직도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특징은 일단 강간말뚝은 수평력에 대해 상당히 강합니다. 수평력에 대한 지지. 성능 일단 첫 번째 조건. 말뚝 관입 잘 돼요. 관입 성능 좋아요. 강간말뚝은 경량이에요. 경량. 근데 강간말뚝은 비싸요. 고가. 비쌉니다. 강간말뚝은. 그리고 강간말뚝은 부식이 좀 발생해요. 부식이. 그리고 강간말뚝은 품질이 균일합니다. 용접도 되게 편해요. pH도 편하긴 편한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얘는 장점으로 보고 얘는 단점으로 봐가지고 표로 만들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파손의 원인 대책. 일단 이 강간말뚝은 모든 말뚝이 다 그러겠지만 집안이 약해요. 이렇게 집안이 약해. 연약한 집안이야. 집안이면은 꽝 때리게 되면은요 말뚝이 휩니다.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복원하거든요. 이때 대부분의 깨지거든요. pH 18도 마찬가지고 강간도 빠지고 이때 발생하는 인장 파괴가 첫 번째. 인장 파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아까 호리병, 그죠? 호리병 이거 좌골 파괴. 좌골로 인한 파괴가 발생을 하고, 네. 타격 에너지가 과다할 때, 타격 에너지, 편심이 작용했을 때, 특히 이제 이런 용접부에 이런 편심들이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축선과 이 축선의 편차가 이 값이 발생해버리죠. 편심 작용. 편타.
편식 나오면 편식 편타 나와야 되고요. 용접부에 대한 성능 파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 전석층이 이렇게 있어서 전석층 호박돌이 이거 뚫고 못 들어갑니다. 관입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아니 저기 타입으로는. 그래서 관입도 사실 힘듭니다. 이거는 T4를 차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초에다가 T4 찬다는 거는 너무 원가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 전석층 이런 것들 때문에 파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일단 이런 거 인장 파괴, 다시 말하면 연약 집안에서의 파괴가 발생하니까 그냥 땅을 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타입 말뚝 쓰지 말고 메인 말뚝을 쓰겠다. 메인 말뚝. 그러면 이 두 개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개는 해결이 되겠어요. 이런 좌굴과 타격 에너지. 이거는 타격 에너지를 조금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해머 중량이라든지 해머 낙하고라든지 뭐 타격 횟수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편심 이거 편심 우리는 2를 2mm 이하로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2mm 이하로 관리하면 되겠죠. 편타 이거 쿠션 같은 거 넣으면 돼요. 용접부 이거 성능 검사하면 됩니다. MT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RT 초음파 PT UT 그다음 많이 쓰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부식도 방지해야죠. 부식 방지. 뭐 FRP라든지 아니면 희생양극법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드렸죠 제가. 희생양극법이라든지 외부전원법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쓰게 되면 되겠다. 이 편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있어요. 수직도를 잘 관리하면 돼요. 수직도는 100분의 1 이하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좌굴파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좌굴파괴 이거 좌굴이 왜 생기냐면은 부재가 길고 가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길고 가는 거 우리 이걸 세장비라 그러잖아요. 세장비. 이 세장비를 관리하면 돼요. 세장비 해가지고 말뚝 직경 대비 길이. 말뚝 직경은 D일 거고 길이는 L일 거고 이게 우리는 150 이하로 관리를 하면 130 이하로 관리를 하면 된다는 거. 뭐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써도 답안지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원인만 파악하게 되면은 대책은 이 원인을 파악하면서 대책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용접. 용접 시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일도 아니죠. 첫 번째는 바닥면 처리예요. 뭐든지. 그래갖고 밀 스킬, 특히 이런 흙피, 물 제거해야죠. 바닥면 처리한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선 정밀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개선 정밀도. 그래갖고 예를 들어 뭐 파일이 상부 파일이 이렇게 있고 하부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루트 간격 45도 뭐 이런 것들을 이거 1에서 3mm 정밀도를 확보하면 되겠죠. 그리고 용접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초층 용접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박스 칼럼 용접할 때 예전에 수업할 때 그때 이 여러 층 부위가 발생한 용접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축선 일치. 축선, 중심선. 하기 위해서는 연직도라든지 편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 네 번째는 예열 및 후열. 예열은 부재 열 변형 방지하는 거고 후열은 잔류응력 제거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용접 장비, 용접품, 재료 관리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관리하면 할 사람도 관리해야 돼. 인력, 용접사, 기량, 테스트. 일곱 번째, 품질 검사 해야겠죠. 용접부 비파괴 검사, NDT, Non-Destructive Test 가지고 RT, UT, PT, MT. 그 용접 작업 환경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강 철물. 우리 용접을 할 때 간간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용접 부위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라이너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스토퍼가 있고 그 상부 파일이 딱 안 치고 여기 라이너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박스 칼럼 용접할 때 그 뭐니까 일렉션 피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일렉션 피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뺑 돌려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십자 형태로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용접 결함을 방지를 한다. 용접 성능을 확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자, 방수공법의 종류 및 선정시 고려사항, 그리고 지분방수 하자 원인. 얘도 어차피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말 들어가고 2번 공법 종류, 3번 고려사항, 선정시 고려사항, 4번 방수 하자 원인. 근데 이게 문제가 참 하자 원인만 물어봤어요. 대책은 또 안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책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답안지가 여러 개 돼 있으면 쓰시고 안 되면 쓰지 마세요. 뭐 하자 원인만 물어봤으니까 하자 원인만 대답하면 되겠죠. 맞은 말. 아니면 맺은 말에다가 하자 원인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만 조금 가미해 주시던지. 그렇죠? 자, 방수공법의 종류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멤브레인 방수공법. 그래갖고 멤브레인 쪽 시트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 도막 방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있고요. 아스팔트 6층, 8층. 아스팔트 방수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몰탈게 있죠. 시멘트계. 시멘트계에서는 이제 액체 방수가 이제 가장 첫 번째고, 액방 가장 많은 방수죠. 액체 방수. 그다음에 액체 방수에다가 여기다가 조금 더 하면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 방수. 폴리머 첨가량이 좀 있어가지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그다음에 침투성 방수. 침투성 방수 하지 말고 정식 명칭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규산 질개, 표면에 도파니까 도포 방수. 방수가 있고, 우리 창호주위에다 하는 방수도 있죠. 실링 방수. 대부분 토목에다 많이 쓰지만 토목 그 지하 암거에다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벤토나이트 방수. 벤토나이트 방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실링 방수까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적어놓고 간략하게만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라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 2번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죠. 답안지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얘도 거의 첫 페이지는 꽉 찰 거란 말이죠. 이것만 쓰더라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가지고 선정식 고려사항 나와야죠. 자, 고려사항이란 거는 일단 방수공법을 방수층을 형성하는 위치, 방수층을 형성하는 위치별로 가지고 우리가 내방수냐 외방수냐 첫 번째죠. 내방수 외방수가 있는데 지하주차장 방수, 옥상 방수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녹화 방수까지 아니면 조인트 방수까지 이렇게.
방수 위치가 첫 번째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방수 재료로 뭘 쓸 거냐. 재료에 따른. 그래갖고 만약에 신축성이 좀 구조물 신축 평적이 좀 따르다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뭐 탄성계, 그죠? 우레탄 방수기를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방수 효과만 있다 하게 되면 액체 방수 쓰면 될 것 같고, 그죠? 방수 재료가 있고, 외부 조건에 따라서 우리 그 단답형 문제에서 1교시 문제에서 우레화 방수 나왔잖아요. 우레화 방수 어디다 쓴다고? 물이 있는 공간, 그렇죠? 물이 있는 공간, 물을 조수하는 공간에다 쓴다겠죠. 그래서 외부 조건에 따라서 아니 물이 있으면 친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내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외부 쪽에 쓰게 되면은 내풍합성, 내구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 수밀성은 기본이고요. 수밀성은 기본이고, 구조체랑 잘 접합을 해야겠죠. 접착성. 노출이 방수예요. 노출 방수예요. 그러면 내충격성. 비노출이 되면 충격성이 필요 없겠죠. 내충격성, 내마모성, 마모성 이런 것들을 등등의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보호 누림이 있냐 없냐. 노출형, 비노출. 선정할 때 이걸 다 검토하는 거야. 시공할 때 가열을 하냐 안 하냐. 가열 유무. 열공법, 냉공법. 열간, 냉간 공법.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성, 공정계획성, 시공성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가시설 설치 계획. 특히 외방수에서는 가시설 설치 계획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가시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모체와의 접착성. 모체와 접착성이란 거는요, 그냥 접착을 할 거냐, 아예 그냥 일체화 시켜버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층만 형성할 거냐, 절연만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방수를 시공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뿌릴 거냐, 여러 층 뿌릴 거냐. 가지고 한 번에 뿌리는 거는 단층 구조고, 다층 레이어를 형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층이란 거는 적층 구조가 되는 거죠. 적층 구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할 때 어떤 방수 공사를 쓸 거냐, 방수 재료를 어떤 방수 공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하자 원인과 하자 원인은 일단 방수의 가장 기본은요, 물이 신속하게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일단 9배 슬로프예요. 노출일 때는 50분의 1, 비노출일 때는 100분의 1이 기본이죠. 자, 일단 슬로프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바탕면. 근데 일단 멤브레인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시트 방수라든지 동압 방수 같은 경우는 함수율 관리, 균열 이런 것들 다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코너부에서 이제 방수층이 잘 안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코너부에서 이제 방수가 안 붙기 때문에 코너부에서는 반드시 면 접기라든지 면 따기, 필렛이라죠. 이런 것들이 시공이 안 되고 방수 바로 붙여버리면 방수가 딱 뜰 거 아닙니까? 뜨게 되면 일단 구체하고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방수 재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시트 방수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로 갖고 와 있는데 이걸 세워놔야 되는데 이걸 눕혀놨습니다. 눕혀놓으면은요, 중력에 의해서 한쪽이 딱 짜고가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방수 재료 유통기한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방수 재료 만약에 특히 동압 방수 같은 경우 이액형이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재와 경화제의 그 배합비가 있단 말이죠. 그 배합비는 제작사의 스펙에 따라서 배합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후속 공정에 따라서 후속 공정. 방수 공정 잘하면 뭐합니까?
전기 설비 타다가 이제 다 깨버리면 그죠? 반드시 후속 공정. 옥상 드레인 방수 누수도 있어요. 옥상 드레인 누수. 반드시 이럴 때는 보강 방수를 해야 되죠. 보강 방수. 담화가 이거 있잖아요. 누른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소열 관리를 해야 되겠죠. 누른 콘크리트. 뭐 신축줄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우컷 수축줄론이라든지 가지고 모근 치게 되면은 이게 자르죠. 방수층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20mm짜리 뭐 필러 플레이트 넣고 소우컷, 소우컷은 T면은 이거는 높이는 2분의 T 이상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뭐 4mm에서 보통은 6mm. 날두개 하게 되면 4mm, 6mm 되겠죠. 간격은 뭐 랜덤이겠지만 뭐 2m 내지 3m 딱 좋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누른 콘크리트의 어떤 파손에 의해서 방수층이 깨질 수도 있고, 옥상 드레인 주위가 누수될 수도 있고, 후속 공정에 타면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방수 재료가 불량해가지고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콘오브 이런 처리가 안 돼가지고 방수층이 떠가지고 방수층 형성이 참 곤란할 때가 있고, 바닥면 처리 때문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구비가 불량하기 때문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방수공사의 하자원입니다. 방수공사의 하자원. 대책은 안 물어봤어요. 참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참 특이한 문제예요. 아무튼 이번 시험은 약간 조금 난이도는 약간 중하입니다. 중하고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학원에서의 우리가 스터디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심사위원들, 출제위원들의 좀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시험 자체가 상당히 변별력은 떨어지면서 점수대가 조금 이렇게 거의 평준화되다 보니까 좀 위험해요. 이럴 때 나는 속으로 답안지를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답안지 비교했을 때 내 답안지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님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채점위원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바뀌다 보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다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변동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내 실력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답안지를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이런 제반 조건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123회 문제풀이였고요.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면접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